예, 안녕하십니까. 옷이 좀 바뀌었죠? 예, 그 다음 날입니다. 어저께 이제 여러분들 교실을 좀 쌤들이 대대적으로 청소를 한다고요. 예, 좀 이제 오후에는 촬영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 일본사분 따로 찍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는 4월 24일로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있는 온라인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 날입니다. 세계사 문제나 이제 다른 역사 과목 선택한 친구들 시험 잘 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앞에서 풀어봤던 부분은 제가 이제 따로 떼가지고 모의고사 풀이 같은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문제 풀이도 할 겸, 그 다음 여러분이 풀어본 문제를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살펴볼 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제 일본사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 몇 쪽이냐 이게? 아이고, 교과서가요? 예. 교과서가 54쪽입니다. 54쪽이고 이 타이틀이 일본 막부 정권의 성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일본사 얘기를 할 때 사실 좀 쌤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쫓기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좀 이렇게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좀 길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3시간 분량에 맞게 편집을 또 하는 과정에서 그걸 또 너무 많이 쳐내가지고 조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았는데 막상 치고 보니까 되게 두서없이 얘기가 전달되지 않은 좀 걱정스러운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고 일본 세계를 넘어가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맨 처음 이제 야마타이국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의 모습, 뭔가 연맹국가 비슷한 모습이 등장을 하다가 4세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뭔가 영역 단위의 좀 이제 전국 단위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야마토 정권의 출현과 동시에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 비슷한 무덤 양식이 출현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4에서 6세기를 이 고분이 출현한 시대, 그래가지고 고훈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6세기 말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쇼토쿠 테즈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불교 문화, 그 다음에 한반도로부터 선진 문화를 수용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불교 문화와 함께 중앙 집권은 서서히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600년대부터 세기로는 7세기부터 이르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다이카게 신이라고 하는 이제 개혁과 함께 본격적인 중앙 집권화에 신호탄이 울리게 됩니다. 중심 인물이었던 사람이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갯무천왕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갯무천왕 이후에 어떤 얘기는 안 했지만 몸무천왕 같은 사람도 중앙 집권에 본격적으로 기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당나라로부터 수용된 율령제도가 확산된 시대가 7세기 그리고 8세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 8세기가 일본 내에서 율령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는 시기라고 해가지고 그 8세기 710년 이후에 수도였던 나라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라 시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이때가 되면 일본에서 나름대로 그 반전수수법을 중심으로 한 토지 분급제도,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도 정착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가지고 조용조 같은 제도도 일본에서 자리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권팔성제라고 하는 중앙제도도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시기가 나라 시대였습니다. 물론 일본의 어떤 중앙집권화는 중국의 당나라가 그랬듯이 혹은 한반도가 그랬듯이 안정적으로 점점 통치 구조를 만들어 나간 게 아니라 잠깐 되다가 많은 일시적인 중앙집권화에 그치고 말고요. 그러다가 이제 8세기가 끝나고 이제 9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헤이안 시대라고 하는 이제 그 헤이안쿄를 중심으로 한 헤이안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은 초기만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천황가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화가 되게 강하게 유지가 되지만은 점점 중반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서 천황의 힘이 약해지고 귀족들의 힘이 강해지는, 그래서 후지와라 씨를 중심으로 한 귀족 문화가 서서히 강해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존의 어떤 일본 내에서 나름 정착을 시도해 보려고 했던 율령제도 같은 것이 서서히 그 힘을 잃고 장원제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중앙의 어떤 그 지배 구조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되면은 600년대부터 지속되어 오던 일본과 당나라 사이의 견당사 파견이 800년대 말 시기로는 9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중단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본만의 고유 문화를 한번 이렇게 살려보자고 하는 국풍문화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풍문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무슨 와카 같은 게 사용을 되고 가나 같은 일본 문자를 사용한다더라 하는 그런 말씀 마지막 드렸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시기로 볼 때는 12세기까지 지속되는 헤이안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거는 1100년대 12세기에 성립되게 되는 일본의 어떤 막부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막부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는 그 막부의 중심에 특히나 그 일본에서 칼 차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사무라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의 출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무라이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어떤 고위 귀족들을 호위하는 친구들이 사무라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서부터 얘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0세기쯤에 이르게 되면은 일본의 어떤 율령 제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그 반전수습 같은 토지 분배 제도가 붕괴되기 시작을 하면서 각지의 유력 귀족이나 호족들이 자기의 영지를 넓혀 나가는 장원 제도가 일반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장원 제도가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영주들은 영주를 나름대로 자기 장원을 관리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장원이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지방에다가 관리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런 지방의 관리들 밑에서 실질적인 장원 관리를 맡으면서 자기 세력을 키워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사무라이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사무라이 중에 유명한 일족이 겐지 일족이라든지 헤이시 일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무라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실질적인 그 지방의 통치를 담당해 나가면서 지방 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배력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일본 11세기 중반이 되면은 일본에서 그 섭관 정치를 이끌어 나가던 후지와라 씨, 이 후지와라 씨가 자연스럽게 대가 끊기게 되면서 후지와라 씨를 중심으로 한 섭관 정치가 종료되게 되고요. 이때 천황으로 즉위하게 되는 사람이 고산조 천황이라는 사람이 1068년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요때 되게 일본 정치가 되게 다이나믹하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처음 일본 정치를 말씀드릴 때 일본의 정치는 한반도나 중국과 다르게 뭔가 되게 복잡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복잡함의 절정이 바로 여기 파트입니다. 고사조 천황 같은 경우에는 섭관 정치가 끊어지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자기가 권한을 잡긴 잡았습니다만 결국에 자신의 권한이 이 상태로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꼼수를 쓰냐면요, 이 천황이 자기 아들한테 천황 자리를 양위해요. 물려주고 자기가 이제 상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상황이 올라가가지고 원이라는 걸 세우고 그 원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는 형태를 원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원래 천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 통치 조직의 제일 우두머리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따로 자기만의 어떤 사유 재산 같은 걸 가질 수가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 고산조 천황이 꼼수를 써가지고 나는 이제 천황 아니야, 나는 상황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천황 아니니까 이런 제도에 굳이 예속될 필요가 없지 라고 하고 자기가 사유재산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하급 사무라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자기 위에 무슨 지방 장관이라든지 유력자들이 자기 위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라이들하고 결탁을 천황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라이들은 자신의 어떤 재산과 그 자원을 보호받기 위해 가지고 천황한테 자신의 어떤 땅을 기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황은 이런 사무라이들을 보호하기 시작을 하면서 서로 간의 결탁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기에 천황하고 크게 결탁을 하며 성장한 집안이 다이라 가문이라고 있는데, 이 다이라 가문하고 천황가가 이제 11세기 무렵을 한동안 이제 지배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이라 가문이 지나치게 횡포를 부르게 되면서 각지에서 쟤네 왜 저래, 쟤네 좀 심한 거 아님? 하면서 반발을 크게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1100년대 후반이 되면은 다이라 씨의 어떤 횡포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이 뭉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그 반다이라 여론의 중심에 있었던 사무라이 일족이 겐지 일족이라고 있었는데, 그 겐지 일족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미나모토 요리토모 인물이 저쪽에 동쪽 지역에, 지금의 일본의 그 도쿄 일대예요. 도쿄 일대 그 가마쿠라라는 곳에서 막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세력인데, 얘네가 대대적으로 다이라 씨에 대한 반대 여론을 외치면서 세력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185년에 천황가의 신임을 얻으면서 각종 권력을 찬탈해온 다이라 씨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다이라 씨에 대해 가지고 타도를 외치면서 거병한 이 미나모토 요리토모 타리를 중심으로 인물들하고 한판 크게 붙게 되는데요. 이때 얘네들의 대결을 겐페이 쟁란이라고 부르면서 막부 성립의 중요한 어떤 전환점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185년에 겐페이 쟁란에 승리하게 된 미나모토 요리토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성립된 정권을 우리가 막부 체제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원래 일본의 이 당시 정치 중심점은 교토였는데, 교토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정치적 거점이었던 가마쿠라의 자리를 잡고 정치 기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천황을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하고 그 다음에 막부를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가 이원화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천황이 지배를 하던 뭐 이관팔성이니 이런 기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자기가 가마쿠라에다가 다른 정치 조직을 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밑에 자기를 지지한 사무라이가 되게 많았어요. 이
요리토모.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 인기가 되게 많았던 이유가 자기 밑에 사무라이가 전쟁에서 이기고 다른 땅을 뺏게 되면은 그것의 많은 양을 전리품으로 인정을 해줬어.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은 승리하고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 몫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던 거죠. 이런 친구들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시소라고 하는 관리 기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권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공문소라고 하는 기구를 새로 설치해요. 나중에 정소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 기구는 뭘 담당하는 기구냐면 행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거기 더해가지고 문주소라고 하는, 일본어로 몬주쇼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또 추가로 더해가지고 사법을 담당하는 기구를 또 새로 만들어요. 이게 천황이 담당하는 이관팔성을 없애고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기구는 냅두는데 허섭이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걸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새로 통치를 또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통치 조직을 확립해 나간 사람이 이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마침내 실질적인 실권을 인정받아가지고 1192년에 천황으로부터 쇼군, 정확히 말하면 세이타이 쇼군이라 해가지고 한자로는 정의대장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원래 정의대장군이라고 하면요, 일본의 그 7세기, 8세기 무렵에 저쪽에 동북지역, 저 홋카이도로 넘어가기 전에 그 올라간 지역 있죠? 이쪽에 내가 지금 지도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 해야겠구나. 홋카이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지역 있잖아. 이쪽을 정벌하는 장군을 정의대장군이라 했는데, 이 시기에도 이쪽 지역에 정벌 활동을 할 일이 좀 일시적으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의대장군, 세이타이 쇼군, 그걸 줄여가지고 쇼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요. 이 쇼군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막부의 실세를 부르는 명칭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쇼군 하면은 천황과 함께 이원적으로 일본 사회를 지배했던, 이제 12세기부터 해가지고 일본의 근대사가 이를 때까지 실질적으로 일본을 지배해온 지배자로서 쇼군이라는 이름을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뭐 여러분이 안 괜찮다 하셔서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 쇼군 정치가 그렇게 오래는 안 갑니다. 이 쇼군에 외갓집이 있었는데, 이 외갓집이 호조씨라고 또 있어요. 이 호조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쇼군 집안은 아니죠. 외가니까. 근데 얘네가 쇼군의 대가 한 3대쯤 이어지게 됐을 때 권력을 찬탈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때 또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쇼군을 없애지 않고 쇼군이 아까 만들었던 그 공문소, 그걸 이제 이름이 정소, 그게 중간에 이름이 정소라고 바뀌게 되는데, 정치라는 데 정소라고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실세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 담당자가 시켄이라고 자기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집권이란 뜻이에요, 한자로는. 그래놓고 이 호조씨를 중심으로 다시 정치가 돌아가게 돼. 그러니까 이 일본 정치가 얼마나 복잡해. 천황이 있으면은 천황 뒤에 무슨 섭관, 그 다음에 관백 이런 걸 만들어 정치를 하고, 천황은 또 나름대로 거기서 자기의 권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 가지고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 사유재산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 천황을 다시 감시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쇼군이라는 걸 설치하고, 그랬더니 쇼군 뒤에서 또 실세가 되기 위해 가지고 시켄, 집권 같은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물고 물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성립된 정권을 우리가 12세기에 만들어진 가마쿠라 막부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이 가마쿠라 막부는 14세기에 붕괴할 때까지 약 2세기 동안 일본 사회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그리고 더 길게 보면은 막부라고 하는 쇼군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를 만든 그런 대표적인 막부가 되겠습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 때는 하나 기억을 하실 거는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본 내에서 봉건제가 본격적으로 확립되게 됩니다. 우리가 봉건제라고 하면 중국사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중국사에서 봉건제라고 한다면은 중앙의 천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믿고 맡기는 그런 형태로 지배되는 거를 봉건제라고 했었죠. 일본에서도 그게 완전히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유사한 형태로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따로 노는 그런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군, 가신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따르는 군주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 거느리고 있는 가신, 집의 신하 형태로 서로 간에 어떤 충성을 다짐하게 되면서 그 대가로 경제적인 보상,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자기 영지를 보장받는, 그래서 일본식 봉건제를 열게 된 게 이 가마쿠라 막부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 들어가게 되면은 점점 가마쿠라 막부의 쇠퇴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쇠퇴에 이른 첫 번째 이유는 아까 가마쿠라 막부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해버린 그 호조씨, 시켄 정치하고 연관이 되게 되는데, 이 얘네들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가지고 권력을 자기 일족,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로 다 충당하는 형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가마쿠라 막부는 사무라이의 연합체 형태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호조씨라고 하는 집안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배제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이 점점 누적되기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기에 중요한 국제적인 변동, 바로 몽골의 침입과 연관이 있습니다. 몽골은 이 당시에 그 13세기 초반부터 해가지고 각지로 팽창을 해 나가게 되면서 이미 그래가지고 13세기 중반에 되면은 멀리는 저기 동부 유럽까지, 남쪽으로는 서남아시아까지, 그 다음에 북중국까지 다 손을 뻗치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일본에는 조금 늦게 13세기 중후반부터 이제 일본에 접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268년에 몽골에서 일본에다가 너네 항복해라고 사절을 보내요. 이때가 지금 몽골 입장에 어떤 시기였냐면 한참 남송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고 이제 사실상 고려는 항복을 눈앞에 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한테도 야 너네 지금 너네 입장도 만만치 않으니까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걸 하고 사절을 보내요. 근데 일본이 뭐야 이거 하고 쌩까요. 그랬었는데 1270년에 마침내 고려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왜 강원도로 천도 갔던 고려 그 왕이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는 게 1270년이고요. 그랬더니 이제 마침내 몽골에서 야 너는 저번에 항복 안 했지 해가지고 1274년에 일본에다가 1차 원정을 보내게 됩니다. 1차 원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파견됐다가 그 당시 기상 악화나 이런 조건 때문에 왔다가 그냥 간만 보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이 이후에 몽골은 다시 한번 항복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야 너네 저번에 봤지? 항복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막 뭐래 하면서 또 씹었어. 근데 그 사이 몽골이 점점 더 커나가기 시작해. 왜냐하면 몽골은 1279년에 마침내 남송을 멸망시켜버리거든. 한마디로 동북아시아 딱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그나마 남은 나라가 저 남쪽의 베트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데 말고는 다 장악을 끝낸 상태야. 그래서 몽골이 야 니네가 지금 우리 무서운 점 모르고 개겼단 말이지 라고 하면서 대규모 함대를 모아가지고 일본 2차 원정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때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왜 고려시대 정동행성 이런 얘기 나오고 막 하던 그 시기죠. 자 그래가지고 마침내 몽골이 2차 일본 원정을 감행하게 되는데 요때 규모가 무려 14만에 이르는 대규모 함대가 일본의 원정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2차 일본 원정 같은 경우에도 기상악화와 같은 정말 기적적인 조건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실패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일본에서도 이 몽골 원정군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하는 과정에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돈을 다 누가 감당했겠습니까? 지방을 담당한 친구들이 돈 되게 많이 썼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딱히 해주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영주들이 점점 몰락해가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 거죠. 반발심이 점점 커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세기 초반이 되면은 슬슬 그 호조씨, 그 가마쿠라 막부에서도 이 사태가 심상치 않구나. 지금 지방에서 반발이 좀 만만치 않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그 지방 영주들의 뭐 빚을 탕감해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막 발표하긴 합니다. 근데 이미 얘네가 너무 굳어 있는 거야. 고인물이야 지금. 사실상 모든 그 필요한 그 지위들을 이제 호조씨가 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 호조씨가 아닌 사람들은 권력에서 다 배제가 된 상태잖아. 이렇게 반발 여론이 막 끌어오는 걸 감지한 사람이 바로 14세기 중반에 이제 1330년대죠. 그때 고다이고 천황이라는 사람이 거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나름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이렇게 가마쿠라 막부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사회가 막 분열되는 시기가 다시 옛날처럼 천황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의 거병 자체가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사람의 거병에 맞서가지고 각지에서 지금 여론이 호응을 하게 되고요. 결정적으로는 지금 가마쿠라 막부에서 야 저거 빨리 진압해 하고 파견했던 장군으로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토에 있는 그 반란 세력을 진압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병에 동참을 하게 됨으로써 가마쿠라 막부는 마침내 1333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가마쿠라 막부에 대한 뭐 대체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가마쿠라 시기에 되게 어떤 사회 경제적인 발전 해가지고 뭐 가마쿠라 막부에서도 송나라하고 마찬가지로 뭐 이제 그 당시 그 농업의 발전, 12법의 활용 같은 것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송나라의 교류가 촉진되는 과정에서 상공업의 발전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뭐 유사한 길드 형태인 좌 같은 게 나타나기도 했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뭐 일본에서 이때 송나라 화폐가 되게 많이 발견이 됐더라. 이렇게 이때 일본의 송나라 화폐가 되게 많이 유통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 세계사에서는 그런 얘기는 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사실 요게 지금 끊는 지점에서 꽤 애매하게 끊겨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가마쿠라 막부하고 남북조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무로마치 막부까지 얘기를 다 해버리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파트가 중국사의 흐름에 맡아가지고 끊어지다 보니까 일본사도 조금 되게 어정쩡하게 마치 화장실 갔다가 좀 찝찝하게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일본 막부의 어떤 변천이라 가지고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하고 다음 막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아시카가 다카오지를 중심으로 한 정권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다이고 천황 가문을 중심으로 한 정권 간의 대립 얘기를 할 건데요. 아시카가 다카오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가 실권자로서 판을 뒤집은 일종의 게임 체인저였기 때문에 당연히 실권을 자기가 쥐고 싶어 합니다. 근데 고다이고 천황 같은 경우 이 사람 안 죽었어요. 이 사람 되게 도망 잘 치는 사람이에요. 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기에 호응해가지고 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황을 중심으로 한 권력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모든 군사력이 사무라이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에 반발한 고다이고 천황이 탈출을 해가지고 그 교토 저쪽에 남쪽에 요시노라고 하는 동네에 가가지고 새로운 권력, 새로운 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1336년부터 해가지고 1392년 공교롭게도 조선이 건국하는 그 해까지 일본은 아시카가 다카오지를 중심으로 한 천황 세력이 북쪽에 성립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다이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천황 가문이 남쪽에 성립해 있는 이제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336년부터 1392년까지 이 남북조 시대로 나뉘게 되고 이때부터 막부 시대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무로마치 막부, 교토 안에 무로마치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력이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무로마치 막부 시대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얘기는 무로마치 막부 시대로 넘어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찝찝해가지고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로마치 막부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다시 한번 각 지역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통일하게 되는 게 일본의 그 전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거쳐 가지고 무슨 오다 노부나가니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사람들 나오게 되는 그 시대로 넘어가게 될 건데 아무튼 14, 16세기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그 다음 마지막에 에도 막부까지 가는 그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여기 보시는 무로마치 막부, 아시카가 다카오지의 무로마치 막부였습니다.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세계사에 다카오지의 이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무로마치 막부에 대해서 되게 심화해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나올 거냐면 뒤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감합무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당시는 14세기는 중국에서 원나라 시대가 끝내고 명나라가 통일을 하는 시대인데 이 당시 일본과 중국 사이에 교역이 되게 활발했습니다. 그 이전 시대였던 원나라하고도 일본하고 교역이 되게 활발했었고 그 다음 명나라가 들어선 다음에도 일본에서는 명나라와 교역을 하려는 수요가 되게 많았어요. 당장 일본에서는 명에서 수입한 뭐 생사 이런 걸 수입을 하게 되면은 한 번만 팔면 20배씩 남겨먹기 때문에 이런 혼란기에 명나라에 수입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하는 그런 욕심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가마비라고 하는 일종의 그 인증서죠. 인증서가 있는 애들만 통과시켜주겠다는 가마무역이라는 게 막 이제 널리 확산되게 되고 요걸 중심으로 일본하고 명나라가 막 교역을 하게 됩니다.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가마무역까지만 알자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해가지고 14세기 정도까지 이르는 일본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 정말 찝찝하네. 여기 좀 더 말씀드리기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고요. 뒤에 좀 남는 부분은 문제풀이 영상을 넘어가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일본사 25분 정도의 강의에 이어가지고 뒤에는 이제 24일날 풀었던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아마 대부분 풀어보셨을 텐데 세계사 어떻게 선택하기에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세계사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모의고사를 친 학생들한테는 어떤 수능 대비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한테는 한번 내신 대비용으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모의고사 문제 최근 출제 유형인데 당장 이번에 나왔던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이제 3월에는 아무래도 진도를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좀 저희 이쪽 수업 진도 나간 부분에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고대 문명에서 이집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고대 시대에서는 진나라, 당나라가 한 문제씩, 그 다음에 일본이 헤이안 시대가 한 문제, 그 다음에 중국 중세 시대에 해당하는 정보광조에서 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어떤 수능 출제 경향은 어떠냐? 최근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대 문명에서는 꼭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중국 고대에서도 대체로 한 문제씩은 나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최근이 아니라 사실 일본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에서 너무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중국 중세 같은 경우에도 가끔가다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나라 같은 경우에 2017년 이후로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원나라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정보광조랑 걸쳐가지고 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송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이후에 수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중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마쿠라나 무로마치 막부 같은 경우에도 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경향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1번 문제는 꼭 맞추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뭐 300점이든 400점이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만점 받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왜 국어라든지 수학이나 풀다 보면은 안 자고 이렇게 끄적끄적 하다 보면 한두 문제 더 맞힐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대부분 이제 밑에서부터 하나씩 쌓아 올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챙길 수 있는 문제들은 챙기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거 꼭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계속 보시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가 번갈아 가면 나옵니다. 인도가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19년에 이제 모의고사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작년 9월에 이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나온 뒤로 안 나옵니다. 아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사와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한 친구들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런 걸 좀 봐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약간 다코스로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2018년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쪽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좀 얘기하다가 이제 12세기 무렵에 해상민족인 페니키아가 등장해가지고 막 카르타고를 세우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카르타고와 관련해가지고 페니키아 나온 적이 있는데,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페니키아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과 연관된, 그래서 서양사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확실히 딱 페니키아에 걸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해가지고 괄호를 쳐놨습니다. 하여튼 다크호스로 요런 애들 나왔지 중국은 잘 나오지 않더라.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나올지도 모르겠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요거는 수능용입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내 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대비한 친구들은 당연히 4개 문명을 다 보셔야 되고, 중간에 나오는 그 레반트 지역의 문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요쪽인데요. 일본 궁금하신 친구들 때문에 얘기를 드리자면, 일본이 수능에서는 출제가 안 됐지만은 모의고사에서는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온 게 전부 다 뭐가 나왔냐면 헤이안 시대가 나오고 있어요. 앞에 나라 시대도 안 나오고 뒤에 가마쿠라 막부도 안 나오는데 헤이안 시대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게 왜 그렇냐면 헤이안 시대에 일본이 당나라와 교류를 하다가 말고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전통성, 자기네들의 어떤 독자성을 지키려고 한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 어떤 문화, 그쵸, 국풍 문화 연관해가지고 헤이안 시대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세계사는 각국의 역사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꼼꼼히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공통점, 차이점을 보는 과목이다 보니까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나름대로 독자성을 지키려고 하는 국풍 문화와 연관해서 이제 일본사 가끔 봐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너무 근데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확률이 높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다 수능에 한해서입니다. 자, 아무튼 모의고사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 자, 제일 먼저 1번 문제를 하나 볼 겁니다. 너무 쉬웠죠? 이거는 못 맞출 수가 없어요. 가 문명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고요. 내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사실 요거 때문에 처음에 찍을까 말까 하다가 좀 이렇게 말까 했었는데, 힌트가 나일강이죠. 나일강에서 피어난 문명. 벌써 답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혹시나 근데 모를까봐 파라오. 안 떠오를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스핑크스. 거의 정답률 9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머릿속으로 아실 겁니다. 무슨 문명인지 이미 다 여러분 답을 말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보기라도 좀 어려우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보기마저도 너무 쉽죠. 뭐를 건설하였다? 피라미드를 건설하였다. 피라미드 앞에 있는 게 얘잖아. 그치? 스핑크스잖아.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거는 못 맞출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1번 문제는 모든 과목이 다 그렇잖아.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의 전투력을 측정하는 그런 문제지 진짜 막 심각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뭐 국어도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여기 나온 세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문제는 가볍게 푸실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깐만 요 좀 분필 좀 이쁜 거 주시죠. 혹시나 여러분이 이 문제만 좀 유독 이상한 거 아닐까 의심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른 문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요, 뒤에 나오는 이게 20년 이제 작년도 수능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유물 남긴 고대 문명, 투탕카멘, 파라오, 라.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지나간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투탕카멘, 파라오 요거 두 개만 가지고도 답을 맞출 수가 있는 문제, 또 이집트였습니다. 자, 앞에 문제 보기를 잠깐 보자면 혹시나 이제 모를까봐 피라미드 건설하였다 이집트 문명이죠. 갑골문자 사용한 거 어디였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그 상나라에서 갑골문, 거북이 배에다가 이제 점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거 나오죠. 모헨조다로 유적. 요거는 인도였습니다. 인도의 인더스강 상류 지역에 있는 모헨조다로, 아니, 반대로 말했죠. 인도의 하류 지역에 있는 모헨조다로 유적. 그 다음에 상류 지역에 있는 하라파 유적. 이런 것도 말씀한 적 있고요.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의 국왕이었던 함무라비가 만들었다는 기원전 18세기 법전이었습니다. 그 다음 올림피아 제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에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올림픽 하면 보통 근대 올림픽 첫 번째 어디서 열렸다고 하죠? 그 다음에 올림픽 항상 하면 첫 번째 그 입장 국가가 어디죠? 그렇습니다. 그리스입니다. 이건 그리스의 대표적인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다. 그리고 쉬운 문제고, 이 1번은 2번만 쉬운 게 아니라 항상 쉽다. 얘도 보기 보시면 사자에서 말씀드리던 거죠. 항상 나오는 개들이 나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그 이야기였죠. 난 파르테논 신전, 요것도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리스입니다. 하라파의 계획도시, 예, 인더스 문명이었죠. 그 다음에 갑골의 전복, 예, 또 중국이죠. 잘 보시면은 딱 비중 맞춰가지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인도, 중국 이렇게 딱 나오고 있습니다. 서운해하실까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가하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데, 왼쪽은 가하 문명의 주역인 수메르인이 나왔습니다. 수메르인의 유물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점토판, 아이패드, 스타일러스, 점토판, 갈대촉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점토판에다가 찍어가지고 사용한 쐐기 문자. 예,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흔적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우르도 그때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그 되게 우르 유적을 이미지로 잠깐 몇 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찾는 것이고요. 은어 유적을 남겼다. 또 중국, 하라파를 건설하였다. 또 인도, 지구라트를 축조하였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건축 유적 지구라트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다음 만우 법전을 편찬하였다. 요거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일강 유역에서 발달하였다. 요거 이집트죠. 그래서 요거 되게 쉽다. 계속 같은 키워드들이 계속 돌려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좀 어떠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2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긴 지문은 지문 내용을 하나하나 읽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이런 지문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이 얻어갈 힌트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사실 묻고 있는 건 가 왕조를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그래서 이 왕조가 어딘데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동풍인지 개관사정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 팁이겠지만 몰라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남의 말을 새겼지 않고 귓등을 흘린다. 여러분이네요. 의미이다. 자, 가 왕조의 시인 이백이 현종 때 토번과의 전투에서 활약했던 장군의 이야기를 소재로 지었다. 자, 이백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시인 레전드라고 했었고, 이백을 몰라도 이 사람도 약간 팁이 될 수 있을까요? 현종. 예, 당나라 현종 시기가 당나라 후반전의 대표적인 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관사정도 보시면은 사람은 죽은 뒤에야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또 시인 두보가, 얘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릴 때 이백 두보, 대표적인 당나라 시인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안사의 난 이후에 혼란 속에서 청년을 위로하는 시에 나오는 장부개관시정이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라고 합니다. 안사의 난 현종, 두보, 이백 전부 다 당나라를 가리키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힌트만 잘 찾아내시면은 문장이 아무리 길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자, 가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적절한 것. 자, 홍루몽을 읽고 있는 신사. 안 배웠어요, 아직. 홍루몽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시대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 당삼채 기억나시나? 제가 그때 낙타인 줄 알았다고 했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세 가지 색깔로 만든 도자기 당삼채였습니다. 당나라고요. 사고전서, 이것도 청나라식에 나온 대표적인 서적입니다. 자, 그 다음 청명상화도, 앞 시간에 수업에서 말씀드렸죠. 그림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송나라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그 도시 그림, 되게 길다란 그림이 있었죠. 예, 그 청명상화도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온 고려망국정도 같은 경우에는 명말에 나온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숙지할 건 뭐냐면, 요런 식으로 시대별로 키워드를 숙지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동아시아사, 물론 서양사도 마찬가지고요. 쌤이 설명을 할 때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 자꾸 강에다가 이렇게 막 파박 띄워드리고 있죠. 안 띄워도 되는 건 제가 굳이 안 띄웁니다. 이렇게 제 수업에, 온라인 수업에 좀 팁을 드리자면, 밑에 자막으로 나온 친구들은 알면 좋은데 외울 것까지는 없어 하는 게 보통 밑에 자막으로 나오고, 이건 좀 알아야 돼 하는 자막일수록 이쪽 페이지에다 크게 팡팡팡 띄우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대별 키워드 제가 띄워드린 거 꼭 숙지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 특히나 문화 관련된 게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이기 때문에 문화 관련된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문화 관련된 건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사고전서하면 사고전서가 뭐 청나라 때 나오고 또 나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전에 나오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 시대를 특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많이 냅니다. 그래서 문화 관련된 것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외우면 좋다. 뭐 어떻게 외우느냐? 이야기를 곁들여가지고 약간 본인만의 암기법을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괜히 청명상화도 영상 구해가지고 막 보여드리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이런 거 있으시면 뭐 당삼채도 한번 보셨으니까 좀 기억날 거고, 홍루몽 같은 것도 한번 대충 나무위키나 이런 데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암기 방법을 만들면 좋다. 자, 본 김에 역시나 그 문화 관련된 2017년 이후로 출제가 되지 않는 원나라에 대한 설명인데요. 2017학년 수능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탐구활동 계획서, 중국 땡 왕조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건데, 자, 이 나라 대도를 수도로 정한 배경, 대도 어디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원나라 수도 베이징이었죠. 자, 교초의 발행. 제가 지난 시간에 교초 원나라의 화폐인데 지나치게 많이 찍어내가지고 나중에는 인플레를 만들어냈다. 교초라는 게 나오고 있죠. 생목인 남인, 사회적 지위. 이것도 원나라의 어떤 신분적인 차등. 그래서 제가 몽골 제일주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럼 원나라 문화는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답 1번. 수시력이 제정된 과정. 수시력, 원나라 때 이제 원나라 때 관료였던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었죠. 자치통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송나라 때 전 시간에 대표적인 편년체 역사서다. 그 다음에 왕안석의 라이벌이었던 사마광이라는 사람. 왜 역사적 서술가는 사마가 많을까? 사마천, 사마광. 아무튼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지금 송나라 때 역사서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거래사 같은 경우에는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위진남북조 시대 귀거래사입니다. 그 다음에 홍루몽 또 나왔네요. 이 친구 청나라 때죠. 홍루몽 자꾸 나와요. 그 다음에 고려망국정은 또 나오죠. 이거 명말에 전래된 대표적인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도 계속 문화적인 것들 키워드로 나오니까 몇 개 안 나와요. 우리 생각보다 시대별로 막 말해봤자 한 두세 개 얘기하고 지나가니까 보고 지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수능 문제인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미추신 이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왜 모두 골라? 내 맘대로. 아무튼 보기에서 고른 것인데, 자, 사마염이 세운 나라, 힌트죠. 사마염이 세운 나라인데, 뭐, 물론 이름 몰라도 괜찮습니다. 혼란에 빠지자 이 틈을 타가지고 오호가 여러 왕조를 세웠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시대? 5호 16국 시대죠. 5호 중 하나인 선비족이 세운 이 왕조는 화북지역을 통일했대. 중국이 아니야. 화북지역을, 북중국을 통일했대. 자, 힌트 지금 큰 거가 나온 겁니다. 새로운 토지 분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 토지 분배 제도.
자, 이 제도는 양인의 경우 15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일정한 양의 토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노비에게도 양인의 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 요 나라의 요 토지 제도에 대해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사는 이래요. 물론 한국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세계사 사료를 다 읽고 갈 거야? 아니지.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어차피 이 시험 문제에 쓰이는 사료들은 출제하신 분들이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가공을 한 거야. 여러분은 지금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고기는 사실 실제 생고기가 아니라 여러 번 가공을 거친 스팸입니다. 스팸. 반대로 말하면 이 출제를 하시는 분이 여러분한테 뭔가 묻고 싶은 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지문을 가지고 오시는 건 말이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혹시 냈다가 여러분 아무도 모르면 어쩌지? 그런 고민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면 처음 보는 사료라고 해도 여기에 힌트가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찬찬히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때 그게 맞나? 하면 얼추 맞아. 5호 같은 것도 여러분 5, 16국 잘 몰라. 근데 들어본 것 같아. 그럼 그게 맞아.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읽다 보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숨겨진 거 찬찬히 찾다 보면은 굳이 의도한 지문이 아니더라도 이 출제자도 뭔가 무의식적으로 흘리는 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도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맞추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공식 몰라 상관없죠. 공식 어떻게 맞추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맞추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요거는 선비족이 세운 왕조, 화북족을 통일한 왕조가 북이었죠. 그 다음에 새로운 토지 분배 제도가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제 누구냐? 북위의 효문제. 그래서 요 제도 명칭이 균전제라고 부르는 토지 제도였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 하나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나 정책이 추진된 거 효문제가 맞죠. 그 다음에 윈강석굴, 용문석굴하고 윈강석굴 요것도 북위에서 추진된 거 맞죠. 만한병용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아직 안 배운 겁니다. 청나라 때 시행될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 북명관, 남명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보광조, 효문제의 어떤 실패를 이제 교훈 삼아서 나중에 정보광조들이 좀 다른 방법으로 이중지배체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북명관제, 남명관제는 이 거란 요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네요. 제가 설명을 조금 대충 드리고 있는 이유는 뒤에 것들은 배우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 알면 수업 왜 듣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아는 거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일본사 문제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3월 문제 나왔던 이제 3번 문제, 일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 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는 거고요. 이 우표는 가 시대에 가나 문자로 쓰인 겐지 이야기를 소재로 발행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일본사에 대한 베이스가 없다고 해도 적어도 우리 학교 학생들은 중국어 또는 일본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국인들이라면 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면 뭔가 정확히는 몰라도 미묘한 중국어와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는 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겐지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이걸 설마 중국이나 베트남에 이런 데로 가는 친구는 없겠죠. 당연히 일본으로 가셔야 됩니다. 일본의 어떤 시대 중에 어떤 시대일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딴 데서 찾으면 정말 답이 없는 거야. 자, 겐지 이야기를 소재로 발행이 됐는데 우표 속의 인물들의 복색은 가 시대에 유행한 국풍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끝났죠. 뭐 그냥 해안시대잖아요. 해안시대 국풍문화. 자, 그래가지고 해안시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것도 힌트 되겠다. 이거 잘 보니까 2008년인데 1000년기래. 그러니까 1000년 전이래. 그럼 1008년이겠네요 1008년이 해안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힌트가 되지. 그러니까 출제자가 알고 숨긴 걸 수도 있지만 모르고 숨겼다면은 이런 것도 큰 힌트가 된다. 아무튼 자, 안 배운 것들이죠. 난카쿠가 발달하였다. 나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에도막부 시대에 나오는 겁니다. 대지마 마찬가지 에도막부고요. 다이카게신, 제가 이거 645년에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상징적인 일본의 어떤 율령이나 이렇게 중앙 통치제도 정비를 상징하는 다이카게신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야마토 정권 말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견당사 파견이 중지되었다. 맞아요. 요게 바로 위에 나오는 국풍문화랑 연결되는 거죠.
견당사 파견이 894년 끝으로 중단되고 일본 내에서 나름대로 일본 고유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하면서 국풍 문화에 대한 어떤 유행으로 발달하였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킹코타이 제도, 참근 교대 제도라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도막부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고 있는데 생긴 것부터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뭔가 무서운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모자들 보면 중국에 왜 황제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역사에 대한, 시대에 대한 감각이 있으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요 첫 줄부터 보자마자 좀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기원전의 사람이고 이 패션은 중국인의 전형적인 패션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황제 중에서 기원전 누굴까 고민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 활동, 전국시대 통일, 화폐 도량의 문자 통일, 분서갱유, 다르게 말하면 사상의 통일, 통일에 미친 사람 누구? 그렇죠, 진시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사실 이 점도 아까 한 1.5점 정도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자, 뒤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전제를 실시하였다.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처음으로 실시한 사람은 아까 보셨던 부규의 효문제였고요. 만리장성 축조하였다. 너무 쉽죠. 진시황 만리장성, 진시황 만리장성. 요거는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쉬운 문제였습니다. 장건을 파견하였다. 요거는 장건 사회를 파견한 게 한무제. 우리 뭐랑 연관이 있는 실크로드죠. 그 다음에 과거의 전시를 정례화하였다. 정례화했다는 말은 오피셜이란 뜻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발령했다. 자, 요거는 이제 저 누구야? 송나라의 태조죠. 조광윤이었습니다. 그 다음 균수법과 평준법, 물자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법들을 시행한 사람 바로 한무제, 또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바로 13번 문제를 봅니다. 13번이 이제 최근에 배운 내용이죠. 자, 폐하, 송이, 우리 가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송나라하고 같은 시기에 있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송은 우리와 힘을 합쳐가지고 거란, 요를 공격하기를 원합니다. 거란이 어디 있었죠? 거란은 바로 송나라 위쪽에 여기 있잖아요. 자, 거란을 멸망시킨 후에 만리장성을 경계로 해가지고 남쪽은 송이 차지하고 북쪽은 나머지 우리가 차지합시다. 남쪽이니까 나머지란 말은 여기 남쪽이 나머지는 북쪽이란 얘기겠죠. 그러면 송나라하고 거란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 어디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거란을 멸망시킨, 네, 맞습니다. 여진이죠. 여진. 금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왕조, 금에 대해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있는데 흉노와 화친할 수가 없죠. 시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흉노와 화친한 거는 한나라겠고요. 그 다음 지정은제, 이거 또 나왔네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청나라가 됩니다. 3번에 나는 진압한 것도 나중에 나올 건데 청나라가 됩니다. 맹한 모국제가 바로 여진족이었죠. 그 여진의 이중 지배체제 해가지고 맹한 모국제. 거란은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란은 북명관, 남명관제 같은 게 있었습니다. 견융의 침입을 받아 천도했다는 거는 되게 옛날에 주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진, 거란 이런 친구들은 매번 나오는 게 나옵니다. 뭐 이상한 게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되게 디테일한 거 알 필요 없이 그때 설명드린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다 맞추는 문제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한 모국제, 네,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본 김에 송나라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요 나라가 위에 있고 서하가 옆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만 더 있다면은 여기 이렇게 수도 카이펑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다 수도 항저우라든지 요런까지 있으면은 100%죠. 여러분 너무 쉽게 맞췄을 텐데 요런 수도는 없습니다. 그래도 서하, 요, 고려 요런 주변에 잡다한 친구들이 많구나 하는 것만 봐도 송나라를 추정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맞추는 문제인데 바로 보기 보도록 합시다. 군기처가 설치되었다. 군기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나라 때 옹정리라는 사람 만든 건데 마찬가지로 뒤에 설명드릴게요. 수시력이 편찬되었다. 수시력 아까 나왔었죠. 원나라의 누구? 곽수경이었죠. 자, 그 다음에 1조 편법은 명나라 말에 나온 겁니다. 명나라 말에 장거정이라는 사람 만든 건데 요것도 안 배운 거니까 나중에 설명. 자, 그 다음 구품중정제가 실시된 거는 위진남북 출시됐죠.
얘가 정답이겠네요. 왕안석의 신법이 시행되었다. 송나라가 하도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왕안석이 신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재정을 건전화하려고 하였다. 이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쉬워요, 다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세계사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째 보면 광대하고 어째 보면 어렵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운 거는 지금 세계사의 넓은 부분 중에서 고작 동아시아사, 그것도 동아시아사의 전 근대사만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도 서남아시아사, 그 다음 유럽사, 그 다음 근대사가 포함되면 포함될수록 여러분 배울 게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보신다면요, 여러분들이 고작 배운 게 이 정도지 않습니까? 고작 우리는 3주밖에 안 배웠는데도 문제를 이 정도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말은 수능 문제가 20문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신 거에 4번을 더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20문제 가까이까지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쉽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은 쌤이 강조한 거, 그 다음에 강조를 안 한 거 이런 것도 다 보시면서 차근차근 공부하시기 바라고, 수능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혹시나 내가 수능 과목 선택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일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